네, 반갑습니다. 세법학개론 16년도 기출, 소득세법까지 했었죠. 법인세법 이어서 할게요. 법인세 총설부터 보겠습니다.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 청산소득, 법령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법인세에 부과합니까? 그렇지 않죠? 청산소득은 영리 내국법인에게만 적용합니다.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됩니다.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해서 생기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포함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 배당소득도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사소에 포함이 돼요. 다음으로 사업년도 가로 채우는 거예요. 해산한 경우에는 어떤 일을 기준으로, 자녀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또 어떤 일을 기준으로 등 대부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기준이 되어서 사업연도가 나뉘지만 연결사업연도의 경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경우는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게 됩니다. 자, 가로가 뭘까요?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등기일, 자녀재산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자녀재산 확정일이죠. 자, 이럴 경우에 대부분 그 날이 기준일이 되어서 사업연도가 나뉘는데요. 연결사업연도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게 됩니다.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까? 그렇죠? 맞죠? 법인세 신고와 납부 볼게요. 내국법인이 산출세액을 직전 3년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해서 중간연납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당해 직전 3년도 산출세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를 적용해서 계산한 법인세는 제하겠습니까? 포함하겠습니까? 그리고 가산세는 제합니까? 포함합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자, 법인세는 제외하고 가산세는 포함하게 되겠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 징수된 세액을 한번 풀어보세요. 세액을 합산 또는 차감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차감하겠죠.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 징수된 세액은 차감한 금액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수시부가로서 그 신고 의무가 완료됐습니다. 수시부가를 한 경우라도 각 사업연도에 대한 정규과세 표준 신고는 해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수시부가가 되는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그리고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수시부가를 하게 되는데요. 수시부가를 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 신고는 해야 됩니다. 손익의 귀속시기 볼게요. 전기에 인식할 배당금을 단기에 인식한 경우에 회계 처리함 같이 볼게요. 전기에 인식할 배당금 수익 500만 원을 단기에 현금 500만 원, 배당금 수익 500만 원으로 회계 처리를 했네요. 세무조정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전기에는 입금 산입 배당금 수익 500만 원 유보로 잡아주고요. 단기에는 입금 불산입 배당금 수익 5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처리하게 됩니다. 입금은 모두가 다 신고조정처럼 처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식했어야 되는데 인식하지 않았으면 바로바로 넣어주는 겁니다. 장부에 계상하지 않아도요. 유가증권의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손익의 귀속 시기는 언제가 됩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이 손익의 귀속 시기로 됩니다. 송금의 범위 한번 볼까요? 내국법인이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것이라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송금에 산입해야 됩니까?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내국법인이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했더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대손금의 신고조정 사항 4가지가 있는데 기억나는 거 한번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자, 한번 볼게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서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이 있습니다. 출자의에서 특정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공동경비 배부 기준은 땡땡으로 한다. 한번 볼까요? 출자 비율로 하게 됩니다.
출자에 의해서 특정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공동경비 배분 기준은 출자 비율로 하게 돼요. 비출자 공동사업자의 공동경비 배분 기준은 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각각의 배분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출자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출자 비율로 했었는데 비출자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요. 직접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 자산가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것으로 하게 되고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분담 비율로 하게 됩니다. 약정에 따른 분담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과 같게 적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비출자 공동사업자와 출자에 의해서 특정 사업을 공동하는 경우에 공동경비의 배분 기준은 달라요. 자산의 취득가 평가 보겠습니다. 유형 고정자산 외의 재고자산 취득 시 함께 취득한 국공채의 현재 가치 차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까?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형 고정자산 외의 재고자산 취득 시 함께 취득한 국공채의 현재 가치 차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을 제품 및 상품, 제공품, 원재료로 구분할 수 있으나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습니까?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요. 한번 볼게요. 종류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해서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종목별 영업장별로 수익과 비용을 구분해서 기장해야 되고요. 제조 원가 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각각 작성하게 됩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볼게요. 법인세법에서 재고자산 평가할 때 무신고했을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기억나세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재고자산이 무신고됐으면 선입선출법 적용하고요. 이미 변경된 경우에는 기억나십니까?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하게 되는데 선입선출법을 기준으로 두고 신고한 방법과 비교하게 됩니다. 매매 목적 소유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을 기준으로 구분하게 되고요. 그럼 다음으로 결성금 소급공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요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결성금 소급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3가지. 같이 보면요. 결성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어야 되고요. 전기 및 단기에 법인세를 기한 내에 신고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성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해야 결성금 소급공제가 이루어져요. 그럼 결성금 소급공제에서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기억나십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산출세액의 차익과 한도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산출세액의 차익은 어떻게 구하게 될까요? 전기 산출세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기에 산출된 세액에 만약에 공제했다면, 소급 공제했다면 나올 전기의 산출세액과 비교를 일단 해줍니다. 그 차익과 한도액이 있어요. 한도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전기 산출세액에 전기에 공제 또는 감면된 세액이 있잖아요. 이거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문제 풀어보신 분이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감가상각비의 경우에 무신고시 어떻게 적용하는지 기억나십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눠서 볼게요. 유형자산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세요. 건축물은 뭡니까? 무신고하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게 되고요. 광업용 유형자산 그리고 폐기물 매립시설 다 같죠?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기타의 유형자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률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장치 같은 거는 정률법, 건축물 같은 건 정액법, 나머지는 생산량 비례법으로 무신고 시에 감가상각하게 됩니다.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광업권은 생산량 비례법, 개발비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5년 동안 매년 균등상각하게 됩니다. 신고내역 연수에 따라서 매 사업연도별 경과 월수에 비례해서 상각하고요.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을 개시하게 됩니다. 20년 이내로 내역연수의 신고가 가능해요. 20년 이내로 내역연수의 신고가 가능하다.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 그리고 주파수 이용권과 항공시설 이용권 및 항만시설 관리권 같은 경우는 사용수익 기간 또는 사용기간에 따라서 균등액을 상각하게 됩니다. 기타의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상각하게 되고요. 무신고했을 때 기타의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법인세법에서 감가상각비 한도 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선비가 지출된 경우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데요. 몇 %이겠습니까? 몇 % 미만이어야 되는지 기억나세요? 수선비가 지출했다면 5%입니다. 취득가액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한 금액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한다면 비용이 아닌 즉시상각 의제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수선비가 지출했을 때 적정성 검토를 해야 합니다. 세법상 한도 계산 기준이 있는데 전기말 장부 금액 더하기 유보 잔액을 더한 다음에 또 하나 더해줘요. 이 X에 대해서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상각률을 곱하게 됩니다. 이 X는 즉시상각 의제가 됩니다. 즉시상각 의제 금액이 있다면 세법상 한도를 계산할 때 전기말 장부가액에 유보 잔액을 더해주고 즉시상각 의제까지 더한 금액에서 상각률을 곱하게 됩니다. 그럼 즉시상각 의제 대상이 아닌 것은 뭐가 있을까요?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몇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즉시상각 의제로 보지 않습니다. 600만 원이에요.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에 지출한 금액이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의 몇 %에 미달하는 경우, 이건 아까 밑에서 봤죠? 5%였습니다. 자, 몇 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서 지출하는 경우에도 즉시상각 의제로 보지 않아요. 몇 년일까요? 3년입니다.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가구, 기계, 시험기기, 비디오 테이프 등등 이 취득가액이 몇만 원 미만 또는 전화기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즉시상각 의제 대상이 안 되는데요. 컴퓨터는 가격 제한 없죠. 근데 위에 있는 이 가구, 시계, 시험기기 이런 것들은 취득가액이 몇만 원 미만이면 즉시상각 의제 대상이 안 됩니까?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미만이면 즉시상각 의제 대상이 안 돼요. 다음으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보겠습니다.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400만 원과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100만 원을 포함해서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으로 5,500만 원으로 토지를 계상했네요. 세무조정 한번 해보세요.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죠. 뭐가 포함 안 됩니까?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송금산입 토지 100만 원 토지를 줄여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유보 잡아주고요. 송금 불산입 가산세 100만 원에서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해줍니다. 이 기초재무상태표상에 매출 채권 3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단기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단기 말에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고서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했습니다. 뭐를? 매출 채권 3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요. 상계의 기초 매출 채권 300만 원은 회수의 노력을 다했으나 전기의 법정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전기의 법정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네요. 세무조정 한번 해보세요. 전기의 송금산입 매출채권 300만 원에서 마이너스 유보했었어야겠죠?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조정사항이니까 송금산입 매출채권 3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잡아주고요. 단기에 100만 원은 단기회수 불가능을 판단해서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했네요. 전기에 이미 되어 있으니까 단기에 송금 처리한 거는 송금불산입 매출채권 100만 원에서 유보로 처리해줍니다. 전기 말에 기말 상품에 대해서 평가 방법을 변경 신고하지 않았고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해서 회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신고된 평가 방법은 총평균법이라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요. 전기말 상품 평가 금액은 후입선출법으로는 60만 원이었고 총평균법으로는 80만 원이었고 선입선출법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전기에는 기말 상품에 대해서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었네요. 무신고예요. 그렇죠? 무신고면 뭘로 평가한다?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된다. 그런데 전기에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해서 회계 처리한 상태였고 당초 신고된 평가 방법은 총평균법으로 평가 방법을 신고했다. 회계 처리 한번 볼게요. 전기에 송금 불산입 재고자산 40만 원에서 유보로 처리하고요. 단기에는 송금산입 재고자산 40만 원에서 마이너스 유보로 처리하게 줍니다. 법인세 마지막으로 청산소득 금액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차 때는 잘 나오지 않아요. 청산소득 금액 계산하는 게. 그런데 막상 풀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식을 볼게요. 자,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하라고 하면은 자녀재산 가액 빼기 땡땡땡을 해줘야 되는데 이 땡땡땡이 뭐일 것 같아요? 자기자본 총액이 됩니다. 그럼 자기자본 총액은 어떻게 구하냐? 납입자본과 자본잉여금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주어지게 돼요. 이렇게 표에 제시해 줍니다. 납입자본은 얼마고 자본잉여금은 얼마고 이익잉여금은 얼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2월 결손금을 차감해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청산소득 금액 계산할 때 포인트는 2월 결손금을 얼마나 적용하는지가 포인트인 거예요. 그냥 덧셈뺄셈만 하면 되는 거니까. 2월 결손금은 어떻게 포인트가 되냐? 해산 등기 전에 2년 이내에 납입한 자본금이 없다면 자본잉여금에서 제외할 금액은 없다. 자본잉여금에 2년 이내에 전입한 자본금이 있다면 그건 제외하고 적용해 주는 겁니다. 이 잉여금과 2월 결손금 중에서 최소 금액으로 자기 자본에 반영한 2월 결손금을 구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2월 결손금이 5천만 원이고 잉여금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기 자본 총액 계산할 때 2월 결손금은 4천으로 인식하게 돼요.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잉여금과 2월 결손금 중 최소 금액으로 자기 자본에 반영할 2월 결손금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 2월 결손금은 5천으로 빼는 게 아니라 4천으로 빼야 되는 겁니다. 잉여금을 2월 결손금이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납입 자본금까지 깎아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2월 결손금이. 청산소득 금액까지 봤고요. 부가가치세법 볼게요. 부가가치세법에서 과세표준과 매출세에 관해서
중간지급조건부 판매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중간지급조건부 판매가 뭡니까? 계약금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기간이 몇 개월 이상이어야 됩니까? 그리고 또한 조건으로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해서 받아야 되죠. 기간은 답이 안 써있네요.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이전에 제야가 인도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을 공급 시기로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기 과세기간 과표를 계산하게 돼요. 그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겠죠. 기계설비 인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실제 인도 시기는 21년 6월 30일이었고요. 계약금은 20년 12월 1일에 1,000만 원 받았고 중도금은 21년 3월 1일에 1,000만 원, 잔금은 21년 7월 1일에 1,000만 원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럼 이거 중간지급조건부 판매에 해당하죠. 6개월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이렇게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해서 받았기 때문에 각 대가를 받은 때에 과표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1기 과세기간 과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얼핏 보면 1,000만 원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이전에 제야가 인도됐을 때는 그 인도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야 인도는 6월 30일이었으니까 이 잔금 1,000만 원도 6월 30일에 받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7월 1일이 아니라. 중도금, 잔금 포함해서 2,000만 원이 제1과세기간의 과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로 계산하는 거 있죠?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하고 계산하는 게 같아요? 다르죠. 건설비용 등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부가치세법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보증금에 적소 곱한 다음에 예금 2절 곱하고 365로 나누면 돼요. 간주임대로의 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자, 누가 되겠어요?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에 의해서 누가 부담하는 것으로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원칙은 누구겠어요? 원칙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에 의해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매입세액과 차가감 납부세액 볼게요. 의제매입세액 문제가 나오는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기억나세요? 자, 음식점업, 개인, 법인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각 몇입니까? 개인은 108분의 8이고요.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이죠. 개인에서 109분의 9도 있는데 개정돼서 연장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09분의 9는 알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음식점업인데 개인사업자로 나온다. 근데 의제매입세액 계산해야 된다. 그럼 108분의 8 대입하시면 됩니다. 2억 다 초과해요. 보통 문제에서. 법인사업자는 106분의 6이고 제조업은 어떻게 돼요? 좀 영세하다 싶으면 얼마죠? 106분의 6입니다. 그 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얼마죠? 104분의 4고요. 그 외 사업자는 102분의 2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혜택은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그 다음에 법인,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에서는 과자점업, 떡집 등 개인사업자, 그 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104분의 4고요. 그 외 사업자, 그러니까 법인 말하는 거죠. 제조업인데 102분의 2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문제 푸실 때 음식점업을 영업하고 있는 주 땡땡땡을 하면 이제 법인사업자로 가시면 돼요. 의제매입세액의 매입가액을 구할 때 직수입 농산물에 관한 관세를 가산합니까? 차감합니까? 차감하죠. 의제매입 공제 대상으로서 국내 매입분의 경우 운임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하게 됩니까? 운임 등 부대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매입가액이 의제매입세액의 매입가액이 되는 겁니다. 자, 의제매입세액에서 농산물의 매입가액을 계산할 때는 순수한 금액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세도 차감하게 되고 운임 등 부대 비용도 차감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두 문제, 국세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같이 볼게요.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문제인데요. 특정 외국법인으로서 선박 항공기 장비의 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조세피난처에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며 당해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보소득의 배당 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합니다.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 중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특정 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 해당 내국법인의 특정 외국법인 주식 보유 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까? 자, 맞아요.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특정 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서 해당 내국인의 특정 외국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배당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배당으로 간주하면은 세금이 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세피난처에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고 당해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보소득 배당 간주 규정이 적용이 되고 규정이 적용이 되면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특정 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곱하기 해당 내국인의 특정 외국법인 주식 보유 비율을 곱해서 배당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특정 외국 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 외국 법인의 각 사업년도 말 현재 발행 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몇 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몇 퍼센트 이상을 보유하겠습니까? 10% 이상을 보유했으면 이 유보소득을 배당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내국인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특정 외국 법인의 유보소득으로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은 특정 외국 법인의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며칠이 되는 날에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년도 입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하게 되겠습니까? 자, 60일이 되는 날에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년도의 입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하게 됩니다. 국외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해서 그럼 볼게요. 거주자,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수증자 또는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누가 증여세를 납부하겠습니까?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했을 때는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인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국외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는 면제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면제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그럼 반대로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인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면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 의무를 면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납부한 증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거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수관계인이면 납부는 해야 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거주자의 범위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게 됩니까? 비영리법인도 포함합니다. 비거주자에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게 됩니까? 포함하게 됩니다. 비거주자의 소재지가 없는 비영리법인 포함합니다.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있어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고요. 이 외에도 증여재산의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실제 매매가액, 자, 이것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수용 등으로 통해서 확정된 증여재산의 보상가액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16년도 기출 세법학개론 한 줄 문제 다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